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네온사인은 빗줄기 속에서 번져나가며 아스팔트 위로 흐릿한 색채의 강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거대한 회색 커튼 뒤에 갇힌 듯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유진은 이 삭막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길 잃은 작은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두 주먹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항변하듯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희망공원. 그녀가 지난 2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젝트. 낡고 버려진 도심의 자투리 땅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평화로운 휴식처로 되돌려 놓으려는 꿈. 오늘 그 꿈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성그룹 이사회에서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의 시작 단 30분 전 그녀는 상부의 결정이라는 짤막하고 무미건조한 통보와 함께 문전박대를 당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차가운 빗물처럼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한낱 먼지처럼 취급되었다. 빌어먹을 상부. 그들은 책상에 앉아 서류 몇 장으로 한 동네의 숨통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그리고 한 젊은 건축가의 영혼을 아무렇지 않게 베어버리는 자들이었다. 젠장! 욕설이 섞인 한숨이 빗소리에 묻혔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는 감촉이 불쾌했다. 스마트폰 화면은 빗물에 얼룩져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간신히 호출한 차량 공유 앱의 알림을 확인했다. 차량 도착. 검은색 세단. 그 순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려한 곡선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였다. 유진은 차종을 확인할 겨를도 그럴 정신도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비와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스타라이트 라이드 맞으시죠? 제발 빨리 출발해 주세요.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함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밖의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고요함.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대답 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차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저기요, 듣고 계세요. 목적지는 이미 앱에.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옆자리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유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그녀는 이체 운전기사 말고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옆자리를 보자. 한 남자가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넌사인이 그의 얼굴 위로 찰나의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얼음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것이 분명한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서는 값비싼 시계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가죽 냄새와 그의 존재감은 차량 공유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제야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 이것은 평범한 세단이 아니었다. 도로 위의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외관 상상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내부. 이건 슈퍼카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슈퍼카의 주인 옆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불청객이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라단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착각해서. 그녀는 허둥지둥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더듬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무례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지만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오늘 하루가 몹시 피곤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보고와 결정 이익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임원들의 아첨과 위선. 그는 이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철저한 계산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갑자기 자신의 차 뒷문을 열고 뛰어든 이 여자의 등장은 비현실적인 충격이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당당하게 출발을 재촉하는 모습이라니. 처음에는 불쾌감이 치밀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가? 경호원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본 순간 그의 모든 짜증과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빗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물방울이 맺힌 긴 속눈썹, 그리고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그의 부와 지위에 눌려 아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들에 익숙했던 강태준에게 그녀의 눈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짙은 분노와 좌절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투사의 눈빛이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며 사과할 때조차 그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수치심과 뒤섞여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 순간 강태주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에 휩싸였다.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잠깐, 허둥지둥 채서 내리려는 유진의 팔을 붙잡는 대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멈칫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제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얼굴. 진성그룹의 최연소 총수,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진 강태준. 자신이 오늘 온종일 싸우려 했던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운명의 장난이란 이런 것일까? 절망의 끝에서 도망치듯 올라탄 차가 하필이면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원흉의 것이라니.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이없는 실소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해졌다. 제가 내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시죠,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존칭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날 선 경계선이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잘 보이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밖에 비가 많이 온다. 그는 지극히 사실적인 문장으로 대답했다. 이런 날씨에 여자가 혼자 택시를 잡는 건 위험할 수 있어. 그 위험까지 걱정해 주실 만큼 한가한 분은 아닐 텐데요. 유진은 비꼬는 투로 받아쳤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의 동정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의 값싼 친절은 위선에 불과했다. 팽팽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주는 잠시 동안 창밖의 빗줄기를 몰차 쳐다보았다. 그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유진은 그가 곧 자신을 내쫓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목적지가 어디지? 빼래. 데려다 주겠다. 거절은 받지 않겠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조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변덕스러운 친절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지쳐성군이 지쳐 있었다. 이 남자와 실랑이를 벌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언제 올지도 모를 다음 차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주소를 읊조렸다. 그것은 패배 인정과도 같았다. 강태주는 운전기사에게 고갯짓으로 지시했다. 차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했다. 와이퍼가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차창의 빗물을 닦아냈지만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흐릿했다.
차 안이 침묵은 무거웠다.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옆자리의 남자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있는 그의 시선까지 느낄 수 있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흠뻑 젖은 옷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낡은 가방, 그리고 그 가방을 마치 보물처럼 꼭 끌어안고 있는 두 손. 그 안에는 아마도 오늘 발표하려 했던 자료들이 들어있을 터였다. 희망공원 프로젝트. 그는 오늘 아침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났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상무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안건. 그는 별 생각 없이 결제 서류에 서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우연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그 쓸모없는 땅에 그토록 집착하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떼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유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벽의 주인이 잠시나마 자신에게 비를 피할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차가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섰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대조되는 초라한 풍경이었다.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조차 잊고 건물 입구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젖은 옷 때문에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온몸을 떨리게 했다. 강태주는 그녀가 낡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몰차 지켜보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꼿꼿한 걸음걸이.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차에 뛰어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뒷모습에서도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김비서. 네, 회장님. 오늘 이사회에서 기각된 희망공원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와. 그리고 저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이름은 한유진.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금 전 그녀가 사라진 건물 입구에 머물러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에 없던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흠뻑 젖은 채 분노와 결의에 차 있던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강렬한 인상은 그의 무채색 같던 세계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차는 다시 서울의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태주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한유진. 그는 입안에서 그 이름을 조용히 굴려보았다. 오늘 밤의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한유진의 작은 오피스텔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차가운 빗속을 헤맸고 자신을 꿰뚫어 보던 한 남자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했다. 강태준. 그 이름은 마치 입안에 남은 쓴 약처럼 불쾌한 뒷맛을 남겼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작업 책상으로 향했다. 방 안은 그녀의 꿈과 열정, 그리고 좌절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희망공원의 조감도와 스케치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수십 번을 고쳐 만든 공원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형의 작은 벤치와 나무들을 쓸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걸까? 어젯밤의 일은 굴욕 그 자체였다.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하필이면 그 남자에게 자신의 꿈을 짓밟은 거대 기업의 총수에게 들켜버렸다. 그의 차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고요함은 이제 역겨운 위선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그는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자신의 거대한 성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다 끝났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컴퓨터를 켰다.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읽지 않은 메일 1이라는 표시였다. 발신인은 진성그룹 비서실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다. 조롱이나 경고의 메시지일까?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한유진 건축가님께 내부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어제 예정되었던 희망공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 본사 34층 대회의실에서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하의 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재심의 행정 절차상의 오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제 그들은 분명히 상부의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것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어쩌면 많은 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의심과 불안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희미한 희망이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함정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뛰어들어야만 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은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발표 준비에 몰두했다. 밤새 구상했던 반박 논리를 가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했다. 감성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전략을 세웠다. 공원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수치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들의 언어, 즉 돈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했다. 오후 1시 30분. 유진은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성.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사될 정도로 차갑고 광활했다. 값비싼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바쁘게 오갔고 그들 사이에서 단정한 투피스 차림의 유진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3, 4층 대회의실은 건물의 위용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오만한 인상이었고 유진을 마치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그 중에서도 상석에 가까이 앉은 중년의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기름진 포마드 머리 선량해 보이지만 교활함이 숨겨진 눈빛. 명패에는 전무이사 최민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어제 유진에게 상부의 결정을 통보하게 만든 장본인일 터였다. 최민환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한유진 건축가 젊은 분이 아주 열정적인가 봐. 하지만 우리 진성그룹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란 건 알겠지. 시간 없으니 용건만 간단히 해보시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녀는 침착하게 인사를 하고 노트북을 연단에 연결했다. 첫 화면에는 희망공원의 아름다운 조감도가 아니라 삭막한 회색빛의 현재 부지 사진이 떠올랐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땅은 현재 버려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단순한 공원을 넘어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감이 붙었다. 그녀는 감성적인 수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히 분석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공원 조성 후 주변 상권 활성화 예상치, 녹지 공간 확보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률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문장에는 확신과 전문성이 묻어났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유진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설명에 조금씩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최민환 전무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어린 여자의 감성팔이였지.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이 아니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시죠. 최 전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가치라는 게 우리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준다는 겁니까? 당장 눈앞의 수익이 중요한 거요.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어젯밤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민화는 방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굽히며 아첨하였다. 회장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강태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유진을 가리켰다. 계속해. 짧고 무심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왜 이 남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어젯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 순간 어젯밤 그에게 느껴뜨던 굴욕감과 오늘 최 전무에게 당한 모욕감이 분노가 되어 치밀어 올랐다. 그래, 잘 됐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강태준이니까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회의실의 임원들이 아니라 오직 강태준 한 사람만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수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성그룹과 같은 위대한 기업이라면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성그룹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상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은 단순히 쇼핑몰 하나를 더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 같던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과거 사회 공헌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그들의 경영 철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역설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건축가의 애원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총수를 향한 당당한 제안이자 날카로운 설득이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는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불꽃이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가이자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킬 줄 아는 투사였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민환 전무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말씀 한번 잘하시네. 하지만 결국 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까? 이미지 브랜드 가치. 그런 걸로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 이미 나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 돌아가 보시죠. 그것은 최종적인 사형 선고였다. 다른 임원들도 기다렸다는 듯 최 전무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모든 노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노트북과 서류를 챙겼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등은 꼿꼿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과 마주친 찰나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감정의 동요를 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유진이 사라지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건은 보류한다. 네 회장님 하지만 최민환이 당황하며 말을 이으려 했다. 강태준은 최 전무를 차가운 시선으로 제압했다. 최 전무는 해당 부지 인수 과정과 비용 산출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남겨진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도시의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그는 한유진의 발표 내용을 떠올렸다. 그녀의 논리, 그녀의 열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던 당당한 눈빛. 최민환이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수익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의 견고하던 제국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50층. 최민환 전무의 사무실은 그의 야망만큼이나 화려하고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발 아래로 펼쳐쳐진 도시를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만족감 대신 불쾌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머류라니, 보류라니. 그는 육중한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며칠 전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분노와 함께 다시 떠올라지다. 감히 어디서 굴러 먹었는지도 모를 젊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강태준 회장의 태도였다. 그 얼음 같은 남자가 단 한 번도 이익 외의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던 그가 고작 여자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넘어가 프로젝트를 보류시켰다. 망갈 계집애가 회장님을 홀리기라도 한 건가? 최민환에게 희망공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쇼핑몰 건설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비밀 금고이자 정계와 재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풀려진 예산 시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검은 돈 그가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릴 막대한 비자금.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유진이라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그는 강태준이 지시한 재검토 보고서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숫자를 조작하고 서류를 꾸미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엔 부족했다. 그 젊은 회장의 직감과 냉철함은 최민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한유진 건축사무소. 거기 요즘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들 좀 알아봐. 아주 꼼꼼하게.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정면에서 안 된다면 뒤에서 치면 된다. 저 겁없는 하루 강아지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유진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소규모 계약 3건이 모두 취소되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시점은 기묘하게도 일치했다. 구청의 공원 벤치 디자인, 작은 건설사의 옥상 정원 프로젝트. 모두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녀의 사무실을 유지하게 해주던 소중한 일감들이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하게 됐네. 위에서 갑자기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명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했다. 유진은 그들의 말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성그룹 최민환. 그들이었다. 그녀는 대회의실에서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던 최 전무의 눈빛을 떠올렸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경고였다. 경제적인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월세 관리비 얼마 안 되는 직원의 월급,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희망공원에 대한 신념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어쩌면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그 다음이었다. 며칠 뒤 퇴근 준비를 하던 늦은 밤, 사무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유진 씨 그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신데? 누군진 알 거 없고.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만두는 게 신상에 좋을 거란 말 전하러 왔수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낄 판이 아니야 여긴. 괜히 오기 부리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질 것 같았다. 두려웠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폭력이었다.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다음날 아침 밤새 공포에 떨었던 유진의 눈은 괭했다. 사무실 문에는 누군가 붉은색 레커로 입 닥쳐라고 휘갈겨 놓은 낙서가 선명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어 했다. 그녀의 꿈을, 그녀의 신념을,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열한 방식은 오히려 그녀의 꺼져가던 투지를 다시 불태웠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공원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낙서를 찍고 어젯밤의 협박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을 위협할수록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최민환이 제출한 희망공원 부지 재검토 보고서와 그가 별도로 지시해서 올린 한유진 건축사무소에 대한 현황 보고서였다. 최민환의 보고서는 표면적으로 완벽했다. 모든 수치가 합리적으로 보였고 결론은 여전히 사업성 없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날카로운 눈은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부지 매입 예상 비용이 동종업계의 유사 사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다음 보고서로 옮겨갔다. 한유진. 그녀의 작은 회사는 설립 이후 꾸준히 좋은 평판을 쌓아왔다. 규모는 작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눈길이 멈췄다. 최근 일주일 사이 계약된 프로젝트 3건 동시 파기. 사유 불분명.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하필이면 진성그룹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직후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환의 과장된 보고서, 그리고 한유진을 향한 의도적인 압박. 김비서. 네, 회장님. 한유진 건축가 주변에 무슨 다른 일은 없었나?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젯밤 신원불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 문에 협박성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역시나 최민환이 생각보다 더 더러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일개 건축가를 상대로 조폭이나 쓸 법한 수법을 사용하다니. 그것은 진성그룹의 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처음에 한유진에게 가졌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미묘한 책임감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계기는 결국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프로젝트를 보류시키지 않았다면 최민환이 그녀를 타겟으로 삼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최민환 개인의 비리를 넘어 자신이 이끌어야 할 그룹의 기강 문제였다. 유진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있었다. 희망공원 프로젝트 파일뿐만 아니라 계약이 취소된 클라이언트들과의 통화 녹음 협박범들의 인상착의 문에 그려진 낙서 사진까지. 모든 것을 외장 하드 드라이브 2개에 나누어 담았다.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공원과 그녀가 증명해야 할 정의가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이 막 보내온 사진 몇 장을 보고 있었다. 한유진의 오피스텔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김 비서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자들 누구 수하인지 알아내. 그리고 지금부터 최민환 전무, 일거수일투족 감시 부처.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하도록.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어.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에 차 있었다. 거대한 성벽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는 그 썩어빠진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낼 생각이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민화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다. 한유진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날 새벽 유진은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화면은 온통 검은색이었고 중앙에는 해골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붉은색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Too late.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강제 재부팅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지난번 협박을 받은 후 모든 자료를 백업해둔 비상용이었다. 하지만 컴퓨터에 연결하자마자 포맷하시겠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메시지 창만 떴다. 바이러스는 그녀의 백업 장치까지 감염시킨 것이 분명했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절규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 몇 년간의 작업물, 희망공원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서와 디자인 시안.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최민환,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팔다리를 자르는 대신 그녀의 뇌를 그녀의 영혼을 도려낸 것이다.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무기는 설계도와 데이터였다. 무기를 잃은 병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거대한 악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다.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최정예 사이버 보안팀 케르베로스로부터 온 보고였다. 목표 H-아치 서버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 감지, 데이터 완전 삭제 시도 중.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민환 이자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깊이는 심해보다 더 깊었다. 그는 즉시 케르베로스 팀장에게 음성 통화를 연결했다. 상황 파악은 회장님 공격자는 전문 해커입니다. 방화벽을 우회하고 데이터를 파괴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미 80% 이상 손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는 가능한가? 초회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자가 데이터를 파괴함과 동시에 복구 불가능한 코드를 심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F1 경주용 자동차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이대로 그녀를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 싸움의 패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이기도 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내면에 공격자의 파괴 행위를 막지 마라. 대신 놈이 데이터를 파괴하기 전 1초 전에 모든 데이터를 미러링해서 우리 쪽 시큐어 서버로 전송해. 놈은 자신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개입했다는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마. 할 수 있나? 수화기 너머의 팀장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것은 방어 대신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내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강태주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이 걷히고 있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다. 마치 한유진의 희망처럼. 하지만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펴 올릴 생각이었다. 케르베로스 팀의 비밀 벙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공격자 마지막 폴더 삭제. 시작 지금부터 미러링 동기와 0.1초 간격으로 유지해. 미러링 99% 완료. 데이터 무결성 체크. 완벽합니다. 모든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좋아, 이제 흔적을 지운다. 3기. 완료. 우리는 여기 없었던 거다. 팀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들은 최민환이 고용한 해커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그의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원까지 파악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유진의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모든 발자국을 깨끗이 지웠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을까. 유진은 넋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검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메일 수신 아이콘이 나타났다. 해킹당한 컴퓨터의 메일이라니. 스팸이거나 혹은 자신을 조롱하는 해커의 메시지일지도 몰랐다. 호기심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녀는 아이콘을 클릭했다. 발신인은 Nobody Nobody.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인터넷 주소 링크 하나와 작은 압축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다. 의심스러웠다. 이것은 더 깊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익숙한 폴더 구조가 눈앞에 나타났다. 희망공원, 클라이언트, A 클라이언트 B.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작업했던 모든 프로젝트 폴더들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희망공원 폴더를 클릭하자. 그 안에는 설계도, 3D 모델링 예산안 보고서 등 모든 파일이 어젯밤까지 작업해냈던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정체 모를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것을 구해준 것이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메일에 함께 첨부되었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압축을 풀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A hint for you. 파일을 열자 나타난 것은 최민환이 강태준에게 제출했던 바로 그 희망공원 프로젝트 재검토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원본과는 조금 달랐다. 특정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석이 달려 있었다. 부지 매입 컨설팅 비용 120억 원. 통상적인 시장 가격의 300% 이상. 과다 계상 의심. 컨설팅 업체 블루스카이 홀딩스. 설립 3개월 차 페이퍼 컴퍼니. 대표이사 최민환 전무의 처남.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비리의 증거였다. 누군가가 최민환의 보고서에 숨겨진 지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다. 이 익명의 조력자는 단순히 그녀의 데이터를 복구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올랐다.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녀에게 희망과 함께 싸울 용기를 주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복구 및 정보 전달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유진 건축가는 해당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온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판이 새로 짜였다. 그는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유진이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공성 망치를 성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성문을 부수는지를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왕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익명의 조력자가 던져준 단서는 한유진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무기는 블루 스카이 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회사의 뒤를 캤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최민환의 처남으로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은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이었고 찾아가 보니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을 뿐 실제 회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였다. 벽에 부딪혔다. 더 깊숙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능력밖에 도움이 필요했다.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만한 자금도 인맥도 없었다. 고민이 깊어지던 밤, 그녀는 자신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고 힌트를 남겼던 그 익명의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돕는 걸까? 진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또 다른 세력일까? 아니면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애써 외면했던 생각. 강태준. 그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회의실로 다시 부른 것도, 프로젝트를 보류시킨 것도, 그리고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지켜주고 결정적인 단서를 던져준 것도,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가 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변덕스러운 동정심일까 아니면 최민환을 견제하기 위한 장기말로 자신을 지버려 샤니 이용하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불쾌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확인해야만 했다. 직접 그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했다. 다음날 유진은 무작정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당연히 로비에서부터 제지당했다. 회장과의 면담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강태준이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의 출퇴근 동선조차 알지 못하는 막무가내식의 기다림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다리가 감각을 잃어갈 무렵 로비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건물 입구에 멈춰섰고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그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았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건 한마디였다. Nobody, nobody, SSI. 그 순간 강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등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짧은 정지 하나만으로도 유진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맹수처럼 그는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지나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따라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그의 넓은 등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곧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과 독대해야 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최민환의 사무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기능성과 권위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굴복한 듯 보이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자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강태준은 책상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배짱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유진은 주눅 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모든 걸 앗아간 사람과 그걸 복구해주고 결정적인 힌트를 준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배우는 같을 겁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돌려 말할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돕는 게 아니겠죠. 이용하는 거겠죠. 최민환 전무를 쳐내기 위한 말로. 그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를 전면에 내세워 대신 싸우게 만들려는 속셈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그의 큰 키 때문에 유진은 고개를 들어야만 그를 볼 수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군. 최민아는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고 당신은 예상치 못하게 굴러들어온 좋은 명분이 되어줬으니까. 그는 냉정하게 인정했다. 위선적인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정정하지.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려는 거지. 당신의 꿈을 지킬 기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기회. 그 기회라는 게 결국 회장님의 더러운 내부 다툼에 총알바디가 되라는 것 말입니까? 유진은 날카롭게 받아쳤다. 총알바디가 될지 영웅이 될지는 당신 하기에 달렸어.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한유진 씨, 당신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었어.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의 내기를 걸어보고 싶어진 것뿐이야.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내가 왜 회장님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최 전무와 똑같은 괴물일 뿐일지도 모르는데.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강태준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서든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이 싸움을 끝내든가.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블루 스카이 홀딩스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해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였다. 그 끝에는 최민환의 이름뿐만 아니라 시청의 고위 공무원 몇 명의 이름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최민환이 희망공원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의 실체다. 이건 단순한 비리를 넘어 우리 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야. 나는 내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을 거다. 당신은 밖에서 여론을 만들고 부당하게 쫓겨난 주민들을 설득해 증언을 확보해. 당신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필요해. 당신이 정면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나는 뒤에서 놈의 심장을 겨눌 칼을 갈겠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이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복수이자 정의 구현이었다. 그녀가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 그의 힘과 그녀의 신념이 만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은 악마와 거래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악마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겠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손을 잡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첫째, 저는 회장님의 말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모든 정보를 공유받고 모든 결정에 참여할 겁니다. 둘째, 이 일이 끝나면 희망공원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제 설계안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원래의 목적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돌하고 대담한 요구였다. 거대 그룹의 총수에게 감히 조건을 내거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처음부터 보았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 약속하지.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따뜻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밀스럽게 체결되었다. 냉철한 재벌 총수와 뜨거운 신념을 가진 건축가.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과의 비밀 동맹은 한유진의 싸움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더 이상 혼자서 어둠 속을 헤매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싸움이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판이 커진 만큼 위험의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그들의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내부에서 유진은 외부에서 최민환의 숨통을 조여갔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파헤치는 비밀 전쟁의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는 최정의 케르베로스 팀과 소수의 충직한 측근들만으로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해냈다. 최민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거대한 미로 속에서 실한 오라기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다. 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서류상의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놈이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분리해서 여러 경로로 송금했고 최종 목적지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차명 계좌입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르베로스 팀장의 보고는 언제나 신중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뱀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 머리와 꼬리가 있다. 모든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사소한 자금 이체 흔적까지 전부 긁어모아
퍼즐 조각이 충분히 모이면 그림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의 지시 아래 진성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샅샅이 분석되었다. 마치 거대한 그물로 바다 밑을 훑은 것처럼 그들은 최민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건져 올렸다. 그 과정에서 최민환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여러 내부 임원들과 외부 세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유진의 전쟁터는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희망공원 부지 때문에 헐값의 집을 넘기고 쫓겨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은 진성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며 경계했다. 당신도 그놈들하고 한파에 아니오.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찾는 거요? 다 뺏어가 놓고. 오래된 임대 아파트의 좁은 복도에서 만난 한 노인은 그녀에게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신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저는 진성그룹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과 추억을 앗아간 그 땅에 원래 공원을 지으려 했던 건축가입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울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의 진정성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환 측 용역 깡패들이 주민들을 협박했던 정황, 실제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면 합의서 등을 차곡차곡 모았다. 녹음 파일 사진, 주민들의 자필 진술서. 법정에서는 힘을 갖기 어려운 증거들이었지만 세상을 움직일 여론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의 활동은 당연히 최민환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 그 계집애가 아직도 설치고 다녀 이번엔 철거민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최민환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풀었다. 유진을 향한 감시와 위협의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어느 날 밤 증언을 해준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고 나오던 유진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좋게 경고해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공포가 유진의 온몸을 덮쳤다. 사방이 막힌 골목길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가 굉음과 함께 골목길 입구를 막아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져 내렸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잔타츠젠데는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진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뺐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은 강태준의 경호팀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강태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무모한 짓은 하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 자신은 그저 목적을 위한 파트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고 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환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이 희망공원 프로젝트를 빌미로 철거민들을 선동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을 왜곡한 가짜 뉴스들이 쏟아졌다. 유진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최민환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민환이 고용한 해커들이 진성그룹의 내부망을 다시 공격해왔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비리 증거를 삭제하고 동시에 강태준의 비밀 작전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케르베로스 팀의 철벽 방어 앞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매일 밤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강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최민환이 시청 고위 공무원과 만나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내부 제보자의 용기 있는 고발 덕분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쫓겨난 주민들, 전원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그들의 피눈물이 담긴 증언 영상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두 개의 강력한 공성 망치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점을 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인 진성그룹 정기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과 한유진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악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칼은 물증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강철이었고 유진의 칼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개의 칼을 하나의 심장을 향해 정확한 순간에 함께 내리꽂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외부의 감시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의 작전 지도처럼 보였다. 진성그룹 정기 이사회는 일주일 후입니다. 이날이 D-Day가 될 겁니다. 유진은 거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각종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옆에는 강태준의 최측근인 김비서와 사이버 보안팀 케르베로스의 팀장이 배석해 있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유진이 만든 시나리오를 날카롭게 검토하고 있었다. 계획의 핵심은 더더 최민환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이사회에서 희망공원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려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섣불리 공개하면 그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맛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장 자신만만하고 방심한 순간에 모든 이사들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가 반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야 해요. 그들이 세운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다. 첫 번째 막은 이사회 시작과 함께 오른다. 최민환이 평소처럼 프로젝트의 막대한 이익을 과장하며 발표를 시작할 것이다. 그는 유진의 반발이 이미 제압되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기에 의기양양할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막은 외부의 예상치 못한 공격이다. 최민환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랬을 때 유진이 피해 주민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장에 등장한다. 김 비서가 사전에 일부 중립적인 성향의 이사들에게 지역 사회와의 상생 안건으로 그녀의 참석을 비밀리에 허락받아 놓을 예정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최민환을 당황시키고 이사회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세 번째 막은 내부로부터의 방역이다. 유진이 주민들의 눈물 어린 증언과 부당한 철거의 증거들을 폭로하며 최민환을 압박하는 동안 강태준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한다. 그는 케르베로스 팀을 통해 이사회장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하고 최민환의 뇌물수수 영상과 자금 세탁의 증거들을 모든 이사들 앞에 공개할 것이다. 마지막 피날레는 법의 심판이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최민환이 궁지에 몰렸을 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이사회장을 급습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했다. 가장 큰 변수는 이사들의 반응입니다. 김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환 라인에 있는 이사들이 분명히 반발하고 나올 겁니다.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증거 공개를 막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맡겠습니다. 강태준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의장인 제 몫입니다. 누구도 감히 제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왕이었다. 그의 왕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그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며칠 동안 유진과 강태준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펜트하우스는 낮에는 치열한 작전 회의실이 되었고 밤에는 두 사람만의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강태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승부사였지만 동시에 그는 엄청난 책임감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진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상처들을 보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다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곤 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그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의 얼음 같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고 연민이었으며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어느 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였다. 펜트하우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무슨 생각해요? 무서워요. 유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최민환 같은 사람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증언해준 주민분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두려움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그분들은 내가 지킬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든든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의 여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깊고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긴장감 넘치는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로서의 미묘한 끌림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에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온기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기 직전 그는 스스로를 멈췄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군요. 그는 나지막이 말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전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의 짧은 교감은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디데이 하루 전날 밤 모든 최종 점검이 끝났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은 당신에게 가장 힘든 날이 될 겁니다.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혼자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앞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뒤에서는 회장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잖아요. 그 칼은 절대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눈빛이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말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진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강태주는 다시 한번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지키고 싶어진 한 여자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완벽하게 짜인 덫은 이제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4층 대회의실. 시간은 정확히 D-Day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서늘했다.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오늘 정기 이사회의 마지막 안건은 그룹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진성 랜드마크 타워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여부였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최민환 전무는 의기양양하게 연단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한유진이라는 귀찮은 파리는 완벽하게 처리했던 듯했다고 믿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사회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내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첫 삽을 뜨는 것뿐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바로 우리 진성그룹의 미래입니다. 최민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현 희망공원 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화려한 이미지가 떠 있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률과 기대 효과를 현란한 그래프와 숫자로 포장하며 열변을 토했다. 물론 프로젝트 초기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근거 없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원만하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기회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가 원만하게라는 단어에 힘을 줄 때 그의 입계는 경멸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사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의 정당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올 이익의 크기뿐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의장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화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문 쪽으로 쏠렸다. 회의 진행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태준에게 귓속말을 했다. 의장님 지역 주민대표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하며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민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여보내.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한유진이었다.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계집애가 어떻게 여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을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꿋꿋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유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정장 차림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심판을 내리러 온 집행관의 모습이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최민환이 경비원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그만. 강태준의 한마디가 회의실의 모든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최민환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사회의 의무 중 하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요. 최 전무. 주민 대표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최민환에 대한 공개적인 권위의 박탈이자 함정의 문이 닫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유진은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최민환을 지나쳐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황금알을 낳는 기회라고 부르는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용역 깡패들의 협박과 폭행 터무니없는 헐값 보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신 노인들의 이야기.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한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내 집, 내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을 그렇게 깡패들한테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환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짓말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전문 시위꾼입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발악과도 같은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다. 유진은 그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밝혀지겠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태준이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최 전무 말보다는 역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겠지. 순간 최민환의 화려한 발표 자료가 떠있던 모든 스크린이 깜빡이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두 개의 회계 장부였다. 하나는 이사회에 보고된 공식 장부, 다른 하나는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부지 매입 컨설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120억 원이라는 거액이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서 더1의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최민환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블루스카이 홀딩스에서 시작된 자금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해외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 이름란에는 최민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술렁임은 이제 충격과 분노의 함사정으로 변했다. 최민환 라인의 이사들조차 할 말을 잃고 자신의 명패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으로 바뀌었다. 고급 룸살롱의 비밀스러운 방 최민환이 시청의 고위 공무원에게 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것만 받으시고 인허가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하하.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유진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를 협박하던 깡패들에게 최민환이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환을 향해 고함을 쳤다. 이 사기꾼 당장 끌어내. 최민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연단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불과 몇 분 만에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혼란의 절정에서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 최민환의 앞에 섰다. 최민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었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최민화는 이제 초란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장석을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겁에 질린 이사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오늘부로 진성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성그룹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주는 마지막으로 회의실 한쪽에 꿋꿋하게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뜨거운 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공동의 승리를 확인하는 동지의 눈빛이었다. 폭풍은 끝났다. 왕은 자신의 손으로 왕국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짓는 일뿐이었다. 최민환의 시대는 한낮의 뇌성병력과 함께 끝이 났다. 그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를 장식했고 다음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뒤덮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사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술렁였고 최민환 라인에 섰던 임원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후폭풍에 전전긍긍했다. 거대한 배의 선장이 사라진 것처럼 진성그룹은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배에는 새로운 선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선장보다도 강인하고 냉철했다. 강태주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가장 소용돌이가 심한 곳의 중심에서 오히려 가장 고요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그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피해 숙청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최민환의 체포 소식에 사색이 되어 모인 임원들 앞에서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그룹 내 최고 수준의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최민환 전무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임직원은 직위 해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 단 한 명의 예외도 그 어떤 성격도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임원들 중 몇몇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입을 뗄 수조차 없었다. 그날 오후 최민환의 최측근이었던 임원 수십 명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작업은 빠르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내부 정비를 마친 그의 다음 행보는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선택했다. 이틀 뒤 강태주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기자회견장에 홀로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연단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10초, 20초. 그의 깊은 사죄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무겁게 기자회견장을 짓눌렀다. 마침내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이번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담담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룹의 과오를 인정하고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폭탄 선언을 했다. 논란이 되었던 진성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영구적으로 백지화합니다. 그 대신 진성그룹은 해당 부지에 원래 계획되었던 희망공원을 조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의 설계와 조성은 전적으로 원 설계자인 한유진 건축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저희 진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원을 짓겠다는 선언.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강태준의 이 한 수는 추락하던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비난 여론은 놀라움과 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공원 조성을 발표하는 순간 사무실 안은 오글로시텔리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억울함에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고맙소 고마워요 한 선생.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말을 누가 들어줄까 했는데. 정말 고맙소. 유진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단순히 비리를 척결하려는 냉철한 경영자를 넘어 진심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며칠 뒤 세상의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강태준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가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은 무척이나 이질적이었다. 그는 복잡한 설계도와 모형들로 가득 찬 그녀의 작은 공간을 흥미롭게 둘러보았다. 여기가 당신의 성이었군요. 보잘것없죠. 유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그에게 커피를 건넸다. 아니요, 세상 그 어떤 성보다도 위대한 꿈이 담겨 있는 곳 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희망공원 조성 프로젝트 총괄 계약서였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예산과 행정 지원은 진성그룹이 모두 책임지되 공원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한유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강태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게 그리고 우리 그룹에게 잊고 있었던 가치를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희망이라는 가치를. 회장님이야말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개혁을 선택하셨으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신뢰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유진과 강태준은 나란히 희망공원 부지로 향했다. 최민환의 욕심이 남긴 흉물스러운 철제 펜스와 공사 자재들이 모두 철거되고 텅 빈 대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석양이 내리는 넓은 땅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량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땅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다.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연인들의 사랑이 속삭여지고 노인들의 평화로운 휴식이 깃들 희망의 땅이었다. 어떤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공원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곳이요.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 속에서 두 사람은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함께 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하나의 세상이 다시 태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최민환의 욕망이 남긴 흉터로 얼룩졌던 그 황량한 땅 위에는 이제 기적처럼 푸른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다. 희망공원은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네의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갓 심은 어린 묘목들은 파릇파릇한 잎을 틔우며 바람에 흔들렸고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로 위로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놀이터에서 제잘거리며 뛰어놀았다. 공사 소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그곳은 살아있는 희망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 교향곡의 지휘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있던 무명의 건축가가 아니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했다. 인부들은 그녀를 대장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주민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준 영웅으로 여겼다. 한 선생 이것 좀 먹고 해요. 동네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와, 정말 맛있겠네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옥수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질적인 방문객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는 예고도 없이 이곳을 찾아와 잠시 머물다 가곤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경영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과감한 개혁 이후 진성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았다. 그는 이익만을 쫓던 냉혈한 사업가에서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리더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또 몰래 오셨네요. 바쁘신 분이. 유진이 웃으며 그를 맞았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 현장인데 수시로 와봐야죠. 강태준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좋아하는 카페에 시원한 라떼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지난 1년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그 비 내리던 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회의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던 순간들. 저기 분수대 기억나요? 유진이 저 멀리 공사 중인 중앙광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회장님 펜트하우스에서 밤새 스케치하다가 제가 졸면서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디자인이에요. 기억나죠? 그때 당신 정말 아기 고양이처럼 자고 있었는데. 강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네, 제가요.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의 싱그러운 오후,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1년간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에서 친구로, 그리고 친구에서 그 이상의 감정으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발전해왔다. 서로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고 서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웃음이 잦아들자 강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텅 빈 성에 사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죠. 내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에 뛰어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당신은 내게 색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공원의 푸른색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진 노란색, 그리고 정의와 신념이 가진 뜨거운 붉은색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회색 성 안에서 홀로 늙어갔을 겁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감동이 어렸다. 저야말로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싸움을 결코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탱해준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구원자이자 완성자였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공사 인부들도 모두 퇴근하고 공원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같이 좀 걸을까요? 유진은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유진 씨 강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걸었던 내기가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파트너나 당신의 뒤에 있는 기둥으로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옆에서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이 그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사랑합니다, 한유진 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담백하지만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나도 사랑해요, 강태준 씨.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땅 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에필로그. 다시 1년이 흘렀다. 희망공원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개장식 날 공원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분수대 사이를 뛰어다녔고 젊은 연인들은 갓 피어난 장미꽃 터널 아래서 사랑을 속삭였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은 그늘진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 풍경을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한유진과 강태준이 나란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작지만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행복하네요. 유진이 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요.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발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절망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기적이었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튼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 우연히 잘못한 슈퍼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그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다.